2023년도 1회 기출문제입니다. 보통은 제가 보면은 1회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쉽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냐 하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쉬우면 좀 엄격하게 채점을 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합격률이 낮냐 그러면 뭐 회차별로 합격률을 보면 또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쉽다고 막 좋아하지 마시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1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문제가 하나 있었겠죠. 설문지 문제는 이제 쉬운 거니까 그건 알아서 좀 하시고 쭉 살펴볼게요. 대부분 다 기출문제입니다. 대부분 기출문제이고 한 문제 정도가 처음 보는 문제 유형으로 봤을 거고요. 5점 만점이니까 혹시 모르겠으면은 뭐 틀려도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 것들을 대신 자주 나오는 문제, 이것들은 매 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고 전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잡는다라는 감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번부터 풀이를 해볼게요. 집단조사의 정의와 장단점을 3가지 쓰시오. 집단조사하면 뭔 생각을 하면 되느냐. 사람들을 한 몇십 명을 한 곳에 우르르 몰려놓고 모아놓고서 설문지를 쭉 나눠주고 거기서 뭐 설문을 답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광경을 상상해보시면은 이제 정의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는 없겠죠. 똑같이 쓸 수는 없겠으나 우리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쓸 수 있겠죠. 조사 대상자를 한 명씩 만나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여러 명을 모아놓고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여러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응답자가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는 연구조사 방법이다. 이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5점 만점이면은 뭐 2점이 여기서 아마도 이 단어의 여부에 따라서 받거나 못 받거나 할 겁니다. 장점, 질문한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경제적이다. 맞겠죠? 한 명씩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면은 그 조사원들 월급 줘야죠. 교통비 줘야죠. 많이 들잖아요. 요거는 경제적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질문에 응답함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뭐 아침에 질문한 것과 저녁에 질문한 거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막 진짜로 한 명씩 만나서 조사를 하면은 막 급하니까 대충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추가 질문, 보충 설명 등을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해줄 수 있어. 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만약에 뭔가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한 명씩 만나 조사를 한다면 가가지고 A라는 면접원이 설명해 주는 것과 B라는 면접원이 설명해 주는 게 다르겠죠. 이게 장점. 단점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대상자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쉬운 경우도 있겠으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게 가능한 사람만들만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해가지고 뭔가 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응답지를 배포해서 걷는 것보다 참여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경제적이라면서요. 이거는 시간이 경제적. 이거는 돈이 안 경제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돈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좀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숙지를 하시고요.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는 이유 3가지입니다. 항상 높지 않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 전수조사가 정확도가 높은 게 당연하죠. 우리가 100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10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보다 100명한테 물어보는 게 더 자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이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 이런 걸 한다고 치면은 5천만 명한테 유권자 한 3천만 명 된다 치고 3천만 명한테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표본조사를 할 경우에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대신 이런 조건이 있겠죠. 표본조사가 정확도 높을 수 있는 3가지. 조사원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조사착오, 코딩 오류 등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할 경우라는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표본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여 모집표를 대표할 수 있던 그 표본을 잘 추출해서 표본 추출을 정밀하게 이게 중요한 단어겠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샘플로 뽑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정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유의할 점 2가지인데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는가, 표본 구성 방법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결국 표본 구성에 유의할 점 2가지, 뭐 표본 구성 시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2가지씩 쓰시오. 2가지 쓰면 돼요. 단순 무작위, 군지 표본, 뭐 편의 표본, 뭐 생각나는 거 2가지 쓰면 되고요. 제일 쉬운 게 눈덩이죠. 우리 수험생들 보면은 가장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눈덩이 표본 추출. 간, 군, 계층, 편, 판, 할, 눈. 우리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2가지, 네 개들 중에서 생각나는 2가지를 쓰시면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의 정의와 장단점을 3가지 쓰시오. FGI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머릿속에 가물가물하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가물가물한데 그 FGI를 하는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서 떠올리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FGI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 네이버 카페에 그 설문조사 응답자 카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FGI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한 7만 원 뭐 이렇게 줘요. 한 2-3시간 정도 하고 2-3시간 정도 여기 참여하면 7만 원을 주는데 7만 원도 물론 좋지만 한번 참여하고 나면은 FGI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답을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참여를 해보세요. 연구의 주제와 관심이 되는 세상의 동질적인 집단 구성원을 추정하여 한 자리에 모아, 중요하고요. 사회자의 진행하에, 이 2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자리에 모아서 사회자의 진행하에가 중요합니다. 아까 집단조사는 뭐였죠? 집단조사는 모아놓고 설문지를 뿌리는 거였고요. FGI는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사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장점,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1:1 면접에서 숙제는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된다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보통 면접법이나 내지는 관찰법 이런 데서 흔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있죠.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비구조화된, 비구조화, 비체계화, 그 다음에 뭐 개방형, 이런 맥락의 단어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것을 연관을 시켜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의 역량에 따라 면접 참여자의 발언과 행동에 내면적 이유의 도출이 가능하다. 사회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역량이 좋으면은 참 좋은 자료가 나오는 거고, 또 반대로 단점으로 사회자의 역량이 나쁘면 이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사회자의 역량이 나쁘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높은 타당도, 낮은 신뢰도. FGI 특징이죠. 높은 타당도. 높은 타당도는 뭐예요? 내가 궁금한 것을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가? 내가 궁금한 바로 그것을 바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가? 높은 타당도. 높은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는가? 이번에 8명에서 12명 정도 하거든요, 보통. 그 정도를 모아놨는데, 다음번에 8명에서 12명 정도를 모아놓으면은, 걔네들도 같은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FGI를 생각할 때 항상 높은 타당도와 낮은 신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났죠?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제한된 수만 조사함으로 단점이죠. 또, 더 많은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아까 봤죠? 7만 원이라고요, 7만 원. 우리 보통 설문조사 한다거나, 그러면은, 기프티콘 하나 하면 되거든요, 보통.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면은 웬만한 설문조사 다 해줘요. 근데 이건 지금 7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할 때 조사자의 주관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뭐냐?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파생된 문항에 파생된 거로 비구조화 면접, 비체계화 설문,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장점은 예, 단점은 예,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문제 풀기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체계화, 비체계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쭉 나눠 생각하세요. 객관식 주로, 주관식. 뭐 체계화는 객관식이니까 뭐 분석이 쉽다. 비체계화는 분석이 어렵다. 뭐 코딩이 어렵다. 뭐 대신 얘는 좀 더 깊은 내면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다. 뭐 얘는 정량적인 것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쭉 큰 틀에서 얘는 비체계적 조사의 장단점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사회자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10개 문제 중에서 신유형 1개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나오는 문제들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려운 것들을 뭐 낯선 것들을 대응하는 방식을 그런 전략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쓰시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죠. 우성, 시, 측, 소통, 표 그리고 쭉 내용을 썼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해 요인을 쓰시오라고 하면 몇 개를 쓰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우발적 사건, 성숙효과, 시험효과 정도만 써도 사실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놓은 이유는 혹시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할까봐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잘 쓰세요. 근데 내가 우성, 시측, 소통표는 잘 알겠는데 얘네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쓰지 마십시오. 썼다가 틀리는 것보다 썼다가 만약에 잘못 썼잖아요. 예를 들어 성숙효과, 시험효과 헷갈리기 좋습니다. 우발적 사건과 통계적 회귀도 글로 써보면요. 잘 안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은 쓰시고 내가 헷갈려서 잘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 뒷부분은 제외하고 요것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외적 타당도에 대한 저해 요인, 검사에 대한 반작용 효과, 자료 수집에 대한 반작용 효과, 플라시보 효과, 표본의 대표성 4가지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게 생각이 나면은 얘를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얘만 쓰시고 만약에 이 단어들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설명을 적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하겠다고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었는데 중간에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으면 안 쓰느니만 못하다. 아는 것만 쓰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답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대체적으로 보고서 얘가 틀렸구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관식은 정확히 써야 되잖아요. 정확히 못 쓰겠으면은 쓰지 마시고 정확히 쓸 수 있는 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냥 우성, 시측, 소통표를 외우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뭐 검사에 대한 반작용, 플라시보 효과 다 봤던 것들이잖아요. 봤던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이거죠.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그 단골 출제 문제는 이 문제만큼 많이 나오는 게 좀 많을까 싶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의 특성으로 개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석단위 오류입니다. 그래서 A군은 한국 사람이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속설을 믿을 거야 라는 게 생태학적 오류. 반면 개인주의적 오류는 이 반대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인 수준의 분석 단위에서 도출된 결과로 집단 수준을 확대 해석할 때 나오는 오류. 한국인인 B군이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속설을 믿는 거 보니까 한국인들은 모두 이 속설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개인주의적 오류. 이런 예시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써놓은 예시들이고 이거 말고도 많은 예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오류가 진짜 그냥 오류냐라고 하면은 진짜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 빨리빨리 해 라고 하는 게 마냥 오류일까라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군이 한국인이니까 빨리빨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린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자주 나오는 그 문제이고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현재 다 계속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외적 변수와 억제 변수의 개념과 예시를 쓰시오. 억제 변수라는 건요. 외적 변수에 포함이 되죠. 뭐 선행 변수, 매개 변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점점점점. 이거 제가 뭘로 설명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연애 성공 확률이 높다. 이걸로
한 1시간 설명드렸었죠. 1시간 아니지만 하여튼 꽤 오래 설명드렸었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한 뭐 선행 변수, 좋은 차의 결과가 되며 얘의 원인이 되는 매개 변수. 그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연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 좋은 차를 젊은 놈이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저놈은 카푸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억제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조절 변수 기억나시죠? 이런 거 기억나셔야 돼요. 선행 변수, 매개 변수, 뭐 조절 변수, 억제 변수 정도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적 변수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번 짚고 할게요. 독립 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는 그 결과가 되는 변수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라는 원인 때문에 연애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싶은데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끼어드는 게 외적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외적 변수라고 하는데 A라는 식당에서 음식 맛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음식 맛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식당의 인테리어, 종업원의 친절 같은 것들이 음식 맛과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음식은 맛있는데 식당의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고 좀 위생이 허름해 보이면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걔네들이 관계없는 변수들이 뭐 음식 맛을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이죠. 뭐 A 식당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틀 동안 굶고 갔어요. 그러면 뭘 먹어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변수이고, 억제 변수는 이 외적 변수에 속하는 이제 그 하나인데, 원래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A 식당의 음식은 원래 맛이 있는데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맛이 없도록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억제 변수겠죠.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포함됩니다. 이 외적 변수가 억제 변수는 외적 변수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 검사법인 검사 재검사법. 우리 신뢰도 검사법 재복 반내 기억하시죠? 검사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를 외우면 된다라고 했는데 걔의 단점 2가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4가지를 쓰시오. 그 중에 뭐 복수양식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사례까지 들어 설명하래요. 근데 정의 알고 있죠. 동일한 측정 도구,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뭐 이렇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검사를 하고 다음번에 같은 걸로 또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된 신뢰도를 갖고 있는 측정 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성숙 효과와, 왜냐하면 같은 상황, 같은 대상에게 하기 때문에 시험 효과를 둘 다 가진다 그랬죠. 이전 이후에 검사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이전 검사에 영향을 받아 시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성숙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쉬운 문제입니다. 역시. 다 쉽다 그러나요? 다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이 좀 있을 뿐이지 한번 나오는 게 뭔가 짜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니 또 나왔네 이거 또 나왔네 우편조사 면접조사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장점을 3가지 쓰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우편조사를 보내면은 우편물을 바꾸서 잘 다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수율이 낮고 뭐 그다음에 대신 넓은 지역에 하고 대신 이거는 우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값이 적게 들고, 면접조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좀 비싸고 그런 거죠. 응답률이 높다. 얘는 회수율이 낮다가 가장 큰 단점 아닙니까? 우리 필기시험 때도 공부했습니다. 면접 대상자가 질문을 이해 못하면 추가적 보충 설명이 가능하고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많이들 하죠. 태블릿 하나 들이밀면서 하는 거.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가능하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 어린이, 뭐 외국인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면접조사입니다. 자, 우편, 전화, 면접, 온라인, 또 뭐 있죠? 얘네들에 대한 각 장점과 단점, 상황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1차 시험, 필기시험 때도 나왔기 때문에 아시고 있겠지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편의 장점, 단점, 전화의 장점, 순식간에 빨리 돌 수 있다. 면접의 장점, 단점. 그래서 머릿속에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서 필답형을 붙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입니다.
행렬식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특정 문장의 응답 패턴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이게 이제 최근 한 5년간 나온 적이 없는 신유형의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쉬운 시험을 봐도 이런 문제가 하나씩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행렬식 질문이란 동일한 주제의 측정을 위해서 다수의 질문을 묶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설문조사이다. 자, 이렇게 행렬을 그려봐요. 쭉쭉쭉쭉쭉. 자, 문제 1. 당신은 A 레스토랑에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문제 2. A 레스토랑의 청결도는 어떻습니까? 청결도. A 레스토랑의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친절도. A 레스토랑의 편의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찍 이렇게 표시하는 이게 매트릭 행렬식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응답자가 한 번으로만 찍는데 무성의학 응답 패턴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시험 볼 때, 객관식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죠. 3번만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질문의 내용은 유지하되 질문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다. 주로 어디서 봐요? 우리 예를 들어서 MBTI 검사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MBTI 검사할 때 당신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표현을 한 게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은 당신은 외부 활동하는 것을 즐겨 합니까? 이런 게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외부 활동을 즐겨 한다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외향적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질문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서브 질문들을 군데 박는 게 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 3번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작업형을 하면은 만나볼 수 있거든요. 작업형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역코딩이 있습니다. 이 역코딩은 무엇이냐? 쭉 질문을 나오다가 1번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하다가 딱 한 문제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만 매우 나쁨부터 시작을 해요. 매우 나쁨, 보통 이렇게 거꾸로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얘가 그냥 매우 좋음만 계속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만 툭 찍었는데 이게 매우 나쁨에 찍은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저거하게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쓰시면은 응답 패턴이 없도록 특정 문장에 응답 패턴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잘 모르시면은 그냥 막 지어서 쓰셔도 됩니다. 한 문제 5점. 자, 5점입니다. 5점. 5점 틀려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100점 중에서 30점 정도를 설문지 문제로 우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려도 100점 중에 5점밖에 안 날아가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60%고 작업형 40%잖아요. 5 곱하기 60이니까 결국 3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3점인 시험, 3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면 틀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질문지 순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 4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자주 보는 질문이죠. 이건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다 그랬죠. 어떤 흐름이냐?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질문지 순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쉬운 문항은 앞쪽에, 어렵고 민감한 문항은 뒤쪽에 배치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일단 쉬운 문항으로 이 사람이 쉽네 하고 막 쓰다가 나중에 뒤쪽에 어렵고 민감한 문항에 가면은 이거 해봐라 라고 하는데 앞에 이미 이 사람이 응답을 한 시간과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좀 어려운 게 나와도 그냥 끝까지 하지 뭐라고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끝까지가 포함되어야 되죠. 끝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 거고요. 인적사항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은 왠지 개인정보 털리는 것 같고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경우는 시간순 혹은 시간의 역순으로 질문한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연상하기 쉬운 거죠. 당신은 최근 3년간 여행을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 3년 동안 여행 어디 갔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쭉쭉 하나씩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나마 좀 하기 쉽죠.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질문을 유치시킨다. 그러니까 질문지가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어느 뭐 레스토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뭐 위치에 대한 걸 묻다가 갑자기 친절도를 묻다가 다시 위치를 묻다가 뭐 맛을 묻다가 청결도를 묻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위치에 대한 거를 쭉 넣고 친절도에 대한 질문을 쭉 넣고 뭐 맛에 대한 질문을 쭉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치시키면은 질문지 수를 결정할 때 이 응답자가 쉽고 정확하고 빠르고 끝까지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응답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쓰시면은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질문지 순서. 어려운 거 나중에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뭐 포괄적인 걸 먼저 하고 구체적인 걸 나중에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쭉 그 교재를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지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이런 거를 쉽게 연상할 수가 있다입니다. 예. 1회 모의고 2023년 1회 기출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